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 시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진짜 사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례식은 보통 조용히 슬픔만 남기는 자리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날 장례식장은 눈물보다 욕망, 갈등, 모욕, 그리고 반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검은 옷을 입고 서로 예를 갖추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의 편에 서 있었느냐로 드러난다는 것을요. 힘이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도요. 제 이름은 서미정, 올해 58. 지금부터 시아버님과의 마지막 인연, 그리고 사람들의 민낯이 모두 드러났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 부유하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다른 집처럼 크게 자랑할 건 없어도 적어도 남에게 떳떳하지 못한 짓은 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시아버님 김영수님은 말투는 투박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미정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 아버님은 저녁 드셨어요? 나는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 너나 애들 잘 챙겨라.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죠. 쌀이 떨어져도 반찬이 조금 부족해도 늘 제 걱정부터 해주던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시아버님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명절이 오면 제사 때가 되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건 늘 같았지만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더 애쓰며 살았습니다. 반면 큰아들 부부는 늘 시아버님을 손익계산으로만 봤습니다. 말끝마다 돈, 요양원비는 더 지원 안 되나요? 장기요양 등급 다시 신청하셔야죠. 부담돼요. 그들에게 시아버님은 가족이 아니라 비용 항목이었습니다. 아프신 몸도 쓸쓸한 마음도 그들에게는 결국 돈이 드는 문제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시아버님께 단 한 번도 돈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의 아버지이자 나를 믿어준 어른이었죠. 제가 힘들 때, 남편과 다퉜을 때, 현수는 원래 그런 애야. 너무 미워하지 마라.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너는 사람 냄새가 난다. 붙잡고 울 뻔했습니다.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칭찬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돈이 아닌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요양병원에서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아버님께서 호흡이 불안정하십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버님, 미정아.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 보고 싶구나.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그 말이 시아버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수십 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요양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으니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 정말 가셨구나.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도 않은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물을 마시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 이서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동서, 들었지? 아버님 돌아가셨어. 네. 지금 준비하고 갈게요. 동서는 안 와도 돼. 네. 장례는 우리 쪽이 다 할 거니까 둘째는 굳이 올 필요 없어.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장례식인데요. 유산 문제도 있고 사람이 많으면 복잡해지니까. 괜히 오해 생기면 서로 피곤해지잖아.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는 유산 문제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아버님은 늘 사람 먼저 챙기던 분이었는데 어쩌다 이 집안의 대화 속에서 마지막까지 돈으로 불려야 하는 사람이 된 걸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그래도 정각했습니다. 요즘은 안 오는 게 예의일 때도 있어. 그 말은 사실 너희는 우리 가족 아니다. 와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가야지.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상의며 하의를 최대한 단정하게 맞춰 입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와 이곳의 공기가 다르다는 걸 한 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비웃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왔네? 그리고 하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문 옆 구석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둘째는 저기 앉아. 여긴 우리 자리니까. 하객들이 우리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기가 둘째래. 별로 도움 못 된다더라. 자리만 봐도 다 알겠다. 그들의 시선과 웃음이 마치 제 얼굴에 대고 던지는 돌 같았습니다. 저는 영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그래도 왔습니다. 끝까지 끝인사만은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정말 가족이 맞는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군요. 부조금이 들어올 때마다 큰 며느리는 봉투 두께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상주는 우리니까 여기 놓으세요. 부조금 박스에는 딱 적혀 있었습니다. 상주 큰아들 김태수, 며느리 이서진, 둘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름 한 줄로 사람의 가치를 정한 셈이었죠.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앉아 있대? 효도는 큰아들이 다 했다며. 그들의 시선, 말투, 한숨, 모든 게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이 한 번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다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불쌍하지 않아? 불쌍은 무슨, 도움 안 되는 며느리라잖아. 재산은 큰 집이 다 챙길 텐데 뭐. 웃음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는데 마치 제 앞에서 하는 말처럼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나는 정말 이들에게 이런 존재인가. 그 순간 눈물이 뚝 떨어지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장례식 입구 쪽이 술렁입니다.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검은 정장, 수행원, 보디가드.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 서도그룹 서 회장님이래. 저런 분도 장례식 오네. 사람들의 속삭임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30년 동안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제 친정아버지 서정우 회장님. 큰 며느리는 달려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남편이 회장님 회사.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지나쳐 정확히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미정아. 단 두 글자. 그 짧은 음절 속에 30년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큰 며느리도 하객들도 모두 우리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분이 누구?
아버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딸이다.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서열이 한 번에 뒤집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김영수님은 한 번 무너진 나에게 끝까지 남아있던 단 한 사람이다. 넌 몰랐겠지만 그분은 계속 내 얘기를 해주셨다. 우리 미정이 얼마나 속 고든지 모르십니다. 내가 참 자랑스러워하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지금에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늘 받기만 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그분 곁에 있었다. 끝까지.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분은 널 딸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열등감과 미안함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잠시 후 한 봉투가 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김영수 님이 생전에 남기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며느리가 눈을 번쩍 뜹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죠? 저희가 다 챙기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재산을 둘째 며느리 서미정에게 전부 남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둘째라고? 큰 집이 아니라? 그럼 지금까지? 웅성거림, 놀란 눈빛, 떨리는 입술. 큰 며느리는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저희가 모시고 있었으니 모시는 대신 계산만 했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례식장 전체가 울릴 정도로 묵직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길, 우연히 열린 문 하나에서 큰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계약서부터 먼저 챙겨. 장례 끝나면 바로 등기해야 해. 근데 혹시 시아버지가 둘째를 챙긴 건 아닐까? 설마 아버님이 가진 게 얼마나 된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시아버님은 돌아가신 가족이 아니라 재산 목록이었던 겁니다. 잠시 뒤 요양병원에서 오신 간호사분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혹시 아버님 모시던 기록 보셨나요? 그는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큰아드님이 요양비를 줄여달라며 가족 간 통화를 제한하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못 뵌 건 돈 때문이었나요? 솔직히 그렇다고 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것만 가져와. 잠시 뒤 파일 하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김태수, 거래처에서 받은 현금 영수증, 법인카드 사적 사용, 출장비 부풀린 내역, 여직원과 나눈 수천 건의 메시지. 그 메시지 중 일부에는 아버지 장례만 끝나면 바로 전세 옮기자. 돈은 곧 내 계좌로 들어와.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장례식 날짜조차 돈 버는 날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식당 복도 CCTV 영상. 남편의 형이 종업원에게 소리칩니다. 야, 정신 안 차려? 내가 누구인지 몰라? 바로 그 톤. 장례식장에서도 하객들에게 보여준 그 얄팍한 점잖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연기해도 기록은 연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장례식장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객들까지 가득 찬 자리. 아버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김영수님을 이용했습니다. 큰아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이건 증거가 있다.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주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무례했다고? 장례식 날 이게 무슨 꼴이야? 큰 며느리는 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눈물로 되는 건 없소. 아버지가 선포했습니다. 김영수님이 진짜 가족은 둘째 며느리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 정면 상주석으로 이끌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들은 서 있을 곳도 말을 할 권한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를 무시하던 그 하객들, 수군거리며 저를 힐끗 보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정 씨,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동안 말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님은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저를 증명해 주셨으니까요. 큰아들이 고함쳤습니다. 아버님은 치매였어. 정신 제대로 없었단 말이야.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본인 기도문까지 직접 쓰신 분이셨다. 정신이 없었던 사람의 글이 아니다. 그리고 영정 옆에 놓인 시아버님의 마지막 서류를 건네 보였습니다. 정갈한 글씨, 오타 하나 없는 글. 하객들은 더 이상 큰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김영수님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아 영정 사진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분 곁을 지킨 진짜 가족입니다. 큰 며느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뭘 했다고. 그녀의 입가에서 떨림이 번졌습니다. 아버님이 가장 사랑한 이는 큰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객 중 누군가 말했습니다. 자리를 잘못 잡은 건 큰 집이네. 다른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효도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하는 거지. 큰 며느리는 사람들 시선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자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에 큰 며느리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울먹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구석 자리에서 이제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하객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서 있었고 큰아들 부부는 그 뒤에서 어쩔 줄 몰라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질 때 자신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잃는 순간에야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모른 채 했던 친척들, 미정아, 우리가 잘 몰랐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뒤에 선 힘을 보고 달라진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을 보며 담담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시아버님은 처음부터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 한 문장만 건넸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하다. 난 아무것도 몰랐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아버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없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지금 알았으니까 됐어. 앞으로는 우리 둘이 같이 아버님 기억하자.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의 비서가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김영수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편지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나에게 가족이란 이름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사람들은 가진 걸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마음을 봤다. 나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내가 증명해 줄 것이다. 그 글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분은 제가 평생 들어본 어떤 말보다 귀한 말을 마지막에 남기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시아버님의 사진을 작은 액자에 담아 창가에 놓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사진 속 시아버님이 살짝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차 한 잔을 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서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 유산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남편과 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나누겠습니다. 그게 아버님의 뜻일 거예요. 그 말에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마음이니까요. 며칠 후 시아버님 방을 정리하다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손때 묻은 작은 수첩. 거기엔 제 이름이 수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 오늘도 병원에 같이 와줌. 미정이 반찬 가져다 줌. 미정이 손잡아줬다 고맙다. 미정이 우리 딸처럼. 글씨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품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자랑이었구나.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늘 형한테 밀린다고 생각했어. 남편은 늘 주눅 들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믿었는지, 누가 진짜 효도했는지, 이젠 나도 알겠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뒤 큰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동서,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아버님 앞에서 그들의 본 모습을 이미 다 봤으니까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서로 각자 책임집시다. 그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 어떤 삶을 살든 너는 늘 너 편이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래, 그게 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시아버님까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을 통해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람의 값은 돈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집이 작은지, 부조금을 얼마 내는지, 입은 옷이 싼지 비싼지,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사람을 잃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조건으로 평가하고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춰주고 가족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언젠가 당신도 선택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 고개 숙이지 않고 사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